이 말을 들었을 때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이 남자가 정신이 온전한지 의심했죠. 그날도 저는 병원 복도를 뛰어다니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수술비 때문에 담당 의사 선생님께 사정을 설명하고 수술 일정을 조금만 더 미뤄달라고 애원하러 가는 길이었죠. 당신의 폐를 제게 주시면 5억 원을 드리겠습니다. 소영아, 미안하다. 아빠가 이런 몸이 되어서. 아버지의 떨리는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병실 침대에 누워 계신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어요. 한때는 그 넓은 어깨로 우리 가족을 지켜주시던 분이었는데 이제는 수술비 걱정에 눈물만 흘리고 계시니까요. 5천만 원. 도대체 어디서 구하지? 간호학과 3학년이던 제가 휴학을 결심한 것도 벌써 6개월 전 일이었습니다. 편의점 알바, 카페 알바, 주말에는 행사장 도우미까지. 잠들 시간도 없이 일했지만 모아진 건 고작 500만 원 뿐이었어요. 병원 카페에 앉아 통장을 들여다보며 한숨을 쉬고 있을 때였습니다. 혹시 김소영 씨이신가요? 뒤에서 들려온 남자 목소리에 고개를 돌렸습니다. 정장을 단정하게 차려입은 중년 남성이 정중하게 인사를 하고 있었어요. 네. 그런데 누구시죠? 민도혁 회장님의 비서 강민수라고 합니다. 소영 씨께 드릴 말씀이 있어서 찾아뵈었는데요. 민도혁? 그 이름은 뉴스에서 한 번쯤 들어본 것 같았습니다. 대성그룹이. 맞다, 재벌가 후계자였죠. 그런데 그런 분이 나에게 무슨 일이 있다는 거지? 죄송하지만 저는 그런 분과 접점이 전혀 없는데요. 직접 만나서 설명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차량을 준비해 놓았으니 시간이 되시면 함께 가시죠. 거절할 틈도 주지 않는 단호한 말투였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불안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지금의 절망적인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는 무언가가 될지도 모른다는 희미한 기대감이 들었죠. 고급 세단에 몸을 맡기고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설마 나 같은 사람에게 무슨 큰일을 맡기려는 건 아니겠지? 차는 서울 한복판의 초고층 빌딩 앞에 멈췄습니다. 대성그룹 본사 건물이었어요. 로비부터가 남다르더군요. 대리석으로 마감된 바닥, 천장까지 이어지는 거대한 유리창. 제가 살아온 세상과는 완전히 다른 곳이었습니다. 여기가 바로 그 유명한 엘리베이터는 최상층까지 올라갔습니다. 40층 회장실. 문이 열리자 넓은 사무실이 한눈에 들어왔어요. 그리고 그 사무실 한가운데 커다란 책상 뒤에 앉아 있는 한 남자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민도혁이었습니다. 뉴스나 신문에서 봤던 것보다 훨씬 야위어 있었어요. 얼굴은 창백했고 숨쉬는 것조차 힘들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만은 여전히 날카롭고 카리스마가 넘쳤죠. 앉으세요. 짧은 인사도 없이 바로 본론으로 들어갔습니다. 김소영 씨, 간호학과 3학년이시죠? 성적도 우수하고 실습 평가도 최상위권이라고 들었습니다. 어떻게 제 정보를? 아버지께서 폐암 사기 진단을 받으셨고 수술비 때문에 곤란한 상황이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저는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사람이 저에 대해 알고 있는 게 너무 많았거든요. 똑똑하신 분이니까 직설적으로 말씀드리죠. 저도 시한부 인생입니다. 특발성 폐섬유증이라는 병에 걸려 있어요. 그 순간 저는 이 남자의 창백한 얼굴과 거친 숨소리의 이유를 알 수 있었습니다. 폐 이식만이 저의 유일한 생존 방법입니다. 하지만 기증자를 구하기가 쉽지 않죠. 그래서 저에게, 네, 당신과 계약 결혼을 하고 당신이 저에게 폐를 기증해 주시면 5억 원을 드리겠습니다. 5억 원. 그 순간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아버지의 수술비는 물론이고 동생의 학비, 어머니의 치료비까지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금액이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깨달았습니다. 폐 기증은 살아있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즉, 제가 죽어야 한다는 뜻이었죠. 제가 죽어야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가족들은 평생 걱정 없이 살 수 있을 겁니다. 차가운 목소리였습니다. 마치 비즈니스 계약을 설명하는 것처럼 담담하게 말하더군요. 이 사람은 지금 내게 죽으라고 하고 있는 거야. 하지만 이상하게도 화가 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마음 한구석이 편해지는 것 같았어요. 마침내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으니까요. 시간을 드릴 테니 신중하게 생각해 보세요. 단 일주일 안에 답을 주셔야 합니다. 저에게도 시간이 많지 않거든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거울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25년.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인생이었네. 가족들의 잠든 모습을 바라보며 결심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대학생인 남동생까지 이들을 위해서라면 제 목숨쯤은 기꺼이 내어줄 수 있었어요. 휴대폰을 집어들고 강비서의 번호를 눌렀습니다. 저, 김소영입니다. 결정했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겠습니다. 그 계약. 전화를 끊고 나서야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무서웠어요. 죽음이 무섭다기보다는 가족들과 헤어져야 한다는 게 무서웠죠. 하지만 동시에 안도감도 들었습니다. 드디어 이 모든 걸 끝낼 수 있다는 생각에 말이에요. 이제 정말 끝이구나. 그렇게 저의 마지막 선택이 시작되었습니다. 죽음과의 계약을 통해서 말이에요. 마치 제 인생 전체에 마침표를 찍는 것 같았습니다. 계약서에 서명을 한 지 사흘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저는 마치 꿈을 꾸는 것처럼 멍하니 지냈어요. 내일이면 민도혁과 혼인신고를 하고 일주일 후면 그의 집으로 들어가야 했거든요. 결혼 반지도 없이 혼인신고서에 도장을 찍는 기분이 어떤지 아세요? 소영아, 요즘 표정이 이상하다. 무슨 일 있어? 어머니께서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어떻게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딸이 죽음과의 계약을 맺었다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아니에요, 엄마. 그냥 요즘 일이 좀 많아서. 아이고, 우리 소영이가 너무 고생이 많다. 아빠 병원비 때문에 학교도 못 다니고.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도 모르게 눈물이 고였어요. 조금만 더 참자. 곧 모든 게 해결될 거야. 그날 오후 약속 장소인 구청에서 민도혁을 만났습니다. 검은 정장을 입은 그의 모습은 여전히 차갑고 비즈니스라이크했어요. 혼인신고서는 미리 작성해뒀습니다. 서명만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간단한 건가요? 복잡하게 할 이유가 없죠. 어차피 계약일 뿐이니까요. 계약일 뿐. 그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네, 맞아요. 이건 그냥 계약이에요. 사랑도 없고 미래도 없는. 그래도 결혼이라는 게 이렇게 허무할 줄은 몰랐네. 혼인신고서에 도장을 찍는 순간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어릴 적 꿈꿨던 결혼식과는 천지 차이였죠. 하얀 드레스도 축복하는 사람들도 사랑한다는 말도 없었어요. 이제 법적으로는 부부입니다. 민도혁이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런데 잠깐 제가 착각했나요? 그의 목소리에 미묘한 떨림이 있는 것 같았어요. 일주일 후에 제 집으로 오시면 됩니다. 준비할 것들이 있으시면 미리 알려주세요. 특별히 준비할 건 없어요. 옷가지 정도만. 의료진들이 상주할 예정이니까 불편한 점은 언제든 말씀하세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도 무서워하고 있다는 걸요.
죽음을 앞둔 사람의 간절함과 두려움이 그 차가운 눈빛 뒤에 숨어 있었어요. 이 사람도 무서운 거구나. 집에 돌아가는 길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강비서였어요. 부인, 회장님 말씀 전해드립니다. 내일부터 아버님 수술 준비를 시작하라고 하시네요. 네, 벌써요? 계약금 1억 원도 오늘 중으로 입금될 예정입니다. 벌써 이렇게 빨리 전화를 끊고 나니 현실감이 밀려왔습니다. 정말로 시작된 거예요. 제가 선택한 이 길이. 그날 밤 가족들과 마지막 저녁을 먹었습니다. 물론 가족들은 그게 마지막인지 모르고 있었지만요. 소영아, 내일부터 좋은 곳에서 일한다며? 뭐 하는 곳이야? 남동생 민수가 궁금해했습니다. 간병인. 비슷한 일이야. 거짓말이었지만 완전한 거짓말은 아니었어요. 어떻게 보면 정말로 간병인이 되는 거니까요. 우리 소영이 간호학과 나온 보람이 있네. 아빠도 빨리 수술받고 건강해져야지. 아버지께서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아버지의 밝은 모습이었어요. 아빠,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세요. 다음 날 아침 짐을 싸면서 서랍 깊숙이 숨겨둔 물건을 꺼냈습니다. 간호학과에 입학했을 때 받았던 간호사 배지였어요. 아직 정식 간호사가 되지는 못했지만 제가 꿈꿔왔던 모든 것이 담긴 작은 배지였죠. 이것만은 가져가자. 민도역의 집은 한남동 언덕 위에 있는 고급 저택이었습니다. 대문을 들어서자마자 넓은 정원이 한눈에 들어왔어요. 잘 다듬어진 나무들과 꽃밭, 그리고 그 중앙에 서 있는 3층 양옥집이 마치 드라마 세트장 같았죠. 이런 곳에서 살아본 적이 없는데. 하지만 집 안 분위기는 정원과 달리 을씨년스러웠습니다. 너무 조용하고 어딘지 모르게 차가운 기운이 흘렀어요. 방은 2층입니다. 회장님 방과는 별도로 준비되어 있어요. 강비서가 저를 안내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민도혁 씨는 어디 계신가요? 회장님은 서재에서 업무를 보고 계십니다. 몸이 좋지 않으셔서 대부분의 시간을 서재에서 보내세요. 제가 배정받은 방은 깔끔하고 넓었습니다. 하지만 왠지 모르게 차가워서 마치 병원 같은 느낌이었어요. 여기서 얼마나 살게 될까? 짐을 정리하고 있을 때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들어오세요. 문이 열리며 나타난 사람은 4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여성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 집의 가정부 김영순입니다. 부인께서 편하게 지내실 수 있도록 도와드릴게요. 아, 안녕하세요. 잘 부탁드립니다. 김영순 씨는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 차가운 집에서 처음 느껴본 온기였어요. 회장님이 많이 아프셔서 부인께서 오신다고 하니까 조금이나마 안정이 되실 것 같아요. 제가 뭘 도와드릴 수 있을까요? 일단은 회장님과 함께 식사를 하시면서 천천히 익숙해지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저녁부터 함께 드시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첫 번째 저녁 식사. 식당으로 내려가니 민도혁이 이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여전히 창백한 얼굴, 여전히 차가운 표정이었어요. 앉으세요. 간단한 인사였지만 뭔가 어색했습니다. 법적으로는 부부가 되었는데 서로에 대해 아는 게 거의 없었으니까요. 집은 어때요? 좋아요. 너무 좋아서 어색할 정도예요. 익숙해지실 겁니다. 대화가 끊겼습니다. 둘 다 무엇을 말해야 할지 모르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식사를 하다 보니 민도혁의 상태가 생각보다 심각하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조금만 움직여도 숨이 차고 기침을 자주 했거든요. 정말 많이 아프구나. 갑자기 연민이 들었습니다. 이 사람도 저와 마찬가지로 절망적인 상황에 몰린 거였어요. 다른 점이 있다면 저는 가족을 위해서
그는 자신을 위해서라는 것뿐이었죠.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할 겁니다. 의료진들이 와서 정밀 검사를 할 예정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무서우시죠? 갑작스러운 질문이었습니다. 그의 눈을 바라보니 처음으로 인간적인 따뜻함이 느껴졌어요. 무섭긴 하지만 후회는 없어요. 왜죠? 제가 이렇게 해서 가족들이 행복해질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해요. 민도혁이 잠시 말없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 시선에는 놀라움과 뭔가 다른 감정이 섞여 있는 것 같았어요. 가족을 많이 사랑하시는군요. 네.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들이에요. 부럽습니다. 짧은 대답이었지만 그 속에 담긴 외로움이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잠들기 전에 창문으로 정원을 내려다봤습니다. 달빛 아래 조용히 누워있는 정원은 아름다웠지만 왠지 슬펐어요. 이 집엔 웃음소리가 없구나. 그리고 문득 깨달았습니다. 민도혁도 저와 마찬가지로 외로운 사람이라는 것을. 큰 집, 많은 돈, 높은 지위, 그 모든 것을 가졌지만 정작 함께 나눌 사람은 없는 사람이라는 거리요. 우리 정말 비슷한 처지네. 그렇게 첫날 밤이 지나갔습니다. 차가운 계약으로 시작되었지만 어딘가에서 작은 온기가 피어나고 있다는 걸 느끼면서 말이에요. 그날 새벽 3시 민도혁이 고열에 시달리며 쓰러진 모습을 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건 더 이상 단순한 계약이 아니라는 거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의료진들이 매일 와서 검사를 하고 저 역시 정밀한 건강검진을 받았어요. 폐 기증을 위한 준비 과정이었죠. 김소영 씨의 폐 상태는 매우 양호합니다. 조직 적합성 검사 결과도 완벽하고요. 담당 의사 선생님의 말을 들으며 복잡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제가 건강할수록 민도혁에게는 희망이 되지만 저에게는 죽음이 가까워진다는 뜻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이상한 건 처음 생각했던 것만큼 무겁지 않다는 거였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마음 한구석에서 묘한 평안함이 느껴졌죠. 아마도 이 사람을 돌보면서 뭔가 의미를 찾은 건가? 민도혁의 일상은 규칙적이었습니다. 아침 7시에 일어나서 약을 먹고 가벼운 산책을 한 후 서재에서 업무를 봤어요. 점심 식사 후에는 휴식을 취하고 저녁에는 재활치료를 받았죠. 제 역할은 그의 모든 일상을 함께하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점점 자연스러워졌어요. 오늘 컨디션은 어떠세요? 어제보다는 나은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은 정원까지 걸어볼까요? 날씨가 좋아서 산책하기 딱 좋을 것 같은데요. 좋습니다. 처음에는 대답도 짧고 차갑기만 했던 민도혁이 조금씩 변하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어느 날 아침 함께 정원을 산책하다가 장미꽃 앞에서 멈췄습니다. 예쁘네요. 제가 무심코 한 말에 민도혁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장미를 좋아하세요? 네. 어릴 때 할머니 댁에 장미꽃이 많이 피어 있었거든요. 할머니께서 돌아가신 후로는 거의 못 봤지만요. 그렇군요. 그날 이후로 정원사가 장미꽃을 더 정성스럽게 관리하기 시작했다는 걸 나중에 알았어요. 민도혁의 지시였다고 하더라고요. 이 사람, 생각보다 세심하네. 가장 큰 변화가 생긴 건 식사 시간이었습니다. 처음엔 조용히 먹기만 했는데 점점 대화가 늘어났어요. 소영 씨는 원래 어떤 일을 하고 싶었나요? 간호사요. 사람을 돌보는 일을 하고 싶었어요. 지금도 하고 계시잖아요. 네. 아, 맞네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바로 제가 꿈꿔왔던 일이라는 거요. 간호사가 되고 싶었던 이유가 있나요? 어머니께서 아프셨을 때
간호사 선생님이 정말 친절하게 돌봐주셨거든요. 그때 저도 누군가에게 그런 위로가 되고 싶다고 생각했어요. 좋은 꿈이네요. 민도역의 목소리에 따뜻함이 스며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밤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새벽 3시쯤이었을 거예요. 갑자기 복도에서 쿵 소리가 들렸습니다. 잠에서 깨어나가 보니 민도역이 화장실 앞에서 쓰러져 있는 거였어요. 민도역 씨, 민도역 씨. 얼굴을 만져보니 열이 엄청났습니다. 의식은 있었지만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하고 있었어요. 이럴 때는 간호학과에서 배운 응급처치법이 떠올랐습니다. 우선 안전한 자세로 눕히고 기도를 확보한 다음 119에 신고했어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제가 여기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민도역이 힘겹게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 순간 이상한 감정이 들었어요. 이 사람을 잃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든 거예요. 이상해. 왜 이런 기분이 들지? 병원에서 응급치료를 받고 집으로 돌아온 건 다음 날 오후였습니다. 민도역은 많이 지쳐 보였지만 의식은 또렷했어요. 어젯밤 고마웠습니다. 당연한 일 했을 뿐이에요. 당연한 일이라고요? 네. 저는 지금 당신을 돌보는 게 일이잖아요. 그 말을 듣고 민도역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실망한 것 같기도 하고 뭔가 다른 감정인 것 같기도 하고. 그렇죠. 일이니까요. 하지만 저는 거짓말을 한 거였어요. 정말로는 일이라서가 아니라 마음에서 우러나온 행동이었거든요. 왜 거짓말을 했을까? 그날 이후로 민도역의 태도가 조금 달라졌습니다. 더 조심스러워졌고 저에게 의존하는 것 같으면서도 동시에 거리를 두려는 것 같았어요. 약 드실 시간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컨디션이 어떠세요? 괜찮습니다. 예전보다 대답이 짧아졌어요. 뭔가 벽을 쌓은 것 같은 느낌이었죠. 내가 뭘 잘못했나? 하지만 일주일쯤 지나서 진짜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날은 비가 오는 날이었어요. 창밖을 보며 멍하니 앉아있던 민도역에게 차를 가져다 주다가 우연히 그의 일기장을 보게 되었죠. 그녀가 일이라서 당연하다고 했을 때 가슴이 아팠다. 혹시나 했던 내 마음이 부끄러웠다. 이건 계약이다. 감정을 섞으면 안 된다. 그녀에게 미안한 일이다. 그 순간 모든 게 이해되었습니다. 이 사람도 저와 같은 마음이 들기 시작한 거였어요. 하지만 계약이라는 현실 때문에 자신의 마음을 억누르고 있는 거였죠. 이 사람도 나와 같은 마음인 건가? 그날 저녁 식사 때 저는 용기를 냈습니다. 민도역 씨, 네. 그날 밤 정말로 일이라서만 그런 건 아니었어요. 민도역이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봤습니다. 당신이 아프신 모습을 보니까 마음이 아팠어요. 계약과 상관없이요. 소영 씨, 저도 모르게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처음엔 정말 계약일 뿐이라고 생각했는데 민도역이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우리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왜요? 이건 계약이잖아요. 감정을 섞으면 서로에게 더 힘들어질 것 같은데요. 그래도 마음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오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민도역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저도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정말요? 처음엔 그냥 필요에 의한 계약이라고 생각했는데 소영 씨와 지내면서 이런 감정은 처음이에요. 그 순간 무언가가 우리 사이에서 변했다는 걸 느꼈습니다. 더 이상 차가운 계약이 아니라 진짜 마음이 오고 가는 관계가 된 것 같았어요. 그럼 우리 어떻게 하죠? 모르겠어요. 하지만 지금 이 순간만은 솔직해지고 싶어요. 민도역이 제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소영 씨. 당신 덕분에 이런 마음을 느낄 수 있어서요. 저야말로 이런 기분은 처음이에요. 그렇게 우리는 서로의 마음을 확인했습니다. 죽음과의 계약으로 시작된 관계에서 예상치 못한 따뜻한 감정이 싹튼 거예요. 하지만 동시에 불안했습니다. 이 감정이 클수록 헤어져야 할 때가 더 아플 테니까요. 이렇게 되면 더 힘들어질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날 밤은 처음으로 평안하게 잠들 수 있었습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느낌, 누군가 저를 이해해준다는 느낌 때문이었죠. 그 여자가 처음 우리 집에 나타났을 때 직감적으로 알았습니다. 이 사람은 절대 좋은 의도로 온 게 아니라는 걸요. 서로의 마음을 확인한 후 저희의 일상은 더욱 따뜻해졌습니다. 여전히 계약이라는 현실이 있었지만 적어도 지금 이 순간만큼은 진심으로 서로를 아끼고 있었어요. 오늘은 기분이 좋아 보이시네요. 아침 산책을 하며 제가 말했습니다. 정말로 민도역의 얼굴에 생기가 돌고 있었거든요. 당신과 함께 있으면 병에 걸린 것도 잊게 돼요. 그런 말씀하시면 안 돼요. 건강해지실 생각만 하세요. 네, 그러겠습니다. 민도역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의 차가운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이런 모습도 있었구나. 그런데 그날 오후 평온한 일상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초인종이 울렸고 김영순 씨가 급하게 뛰어왔어요. 회장님, 장세진 씨가 오셨어요. 그 순간 민도역의 표정이 싹 굳었습니다. 방금까지의 밝은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다시 차가운 얼굴이 되었어요. 지금 왜? 모르겠어요. 급한 일이 있다고 하시면서 소영 씨는 위로 올라가 계세요. 민도역이 저에게 말했습니다. 목소리에 긴장감이 감돌았어요. 누구신데요? 회사 일로 자주 만나는 사람입니다. 별로 좋은 사람은 아니에요. 별로 좋은 사람이 아니라고? 저는 일단 2층으로 올라갔지만 왠지 불안한 마음에 계단 위에서 아래 상황을 지켜봤어요. 곧 현관문이 열리면서 한 여자가 들어왔습니다. 3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매우 세련된 외모의 여성이었어요. 완벽한 정장 차림에 자신감 넘치는 걸음걸이. 한눈에 봐도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었죠. 도여가 오랜만이야. 친근한 말투였지만 뭔가 차가운 기운이 느껴졌어요. 무슨 일로 왔습니까, 세진 씨? 민도역의 목소리도 얼어붙어 있었어요. 결혼했다면서? 축하해. 장세진이라는 여자가 빈정대는 투로 말했습니다. 그건 당신과 상관없는 일입니다. 상관없다고? 우리가 어떤 사이인데? 그건 옛날 얘기죠. 옛날 얘기? 이 두 사람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옛날 얘기라. 참 쉽게 말하네. 그럼 혹시 내 새 신부가 알고 있을까? 내가 곧 죽는다는 걸? 그 순간 제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입 조심하십시오. 아, 미안. 너무 직설적이었나? 그런데 정말 궁금해. 그 순진해 보이는 애가 진실을 알면 어떤 반응을 보일까? 장세진의 목소리에 아기가 담겨 있었어요. 뭘 원하는 겁니까? 간단해. 회사로 돌아와. 내가 이런 식으로 시간을 낭비하는 동안 주가는 계속 떨어지고 있어. 제가 지금 상황이 어떤지 아시잖아요. 그래서 더 문제야. 내가 죽으면 회사는 어떻게 되는데? 임시방편으로 결혼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고. 임시방편으로 결혼? 가슴이 쿵하고 내려앉았습니다. 그건 혹시 진짜 사랑에 빠진 건 아니지? 설마 그 단순한 애가 널 진심으로 좋아한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만하십시오. 민도역이 처음으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아, 정말 그런 거구나? 도여가 정신 차려. 그 애는 돈 때문에 온 거야.
내가 죽으면 5억을 받는 조건으로 말이야. 이 여자가 어떻게 그걸 알고 있지? 당신이 어떻게? 내가 모르는 게 뭐가 있겠어? 내 주변 일은 다 파악하고 있다고. 장세진이 비웃었습니다. 그러니까 정신 차리고 현실을 봐. 사랑놀이는 그만하고 회사 일에나 신경 써. 나가주십시오. 도혁아, 나가달라고 했습니다. 민도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화가 난 건지 상처받은 건지 알 수 없었어요. 장세진이 씁쓸하게 웃으며 돌아섰습니다. 생각해봐. 내가 진짜 그 애를 사랑한다면 죽게 놔두면 안 되는 거 아닌가? 아니면 정말로 그냥 계약 상대로만 생각하고 있는 건가? 그 말을 남기고 장세진이 나갔습니다. 집안이 조용해졌지만 무거운 침묵이 흘렀어요. 저는 가슴이 너무 답답해서 숨쉬기가 힘들었습니다. 임시 방편으로 결혼. 돈 때문에 온 거라고. 그 말들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사실이었으니까요. 처음에는 정말로 돈 때문에 시작한 일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지금은 달랐어요. 정말로 마음이 바뀌었는데 민도혁은 그걸 믿어줄까요? 한참 후에 민도혁이 2층으로 올라왔습니다. 얼굴이 창백했고 지쳐 보였어요. 들으셨죠? 조용한 목소리였습니다. 네, 미안해요. 당신이 그런 말을 들을 줄은 몰랐어요. 장세진 씨는 누구세요? 예전에 함께 일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민도혁이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한때 결혼을 약속했던 사이였어요. 충격이었습니다. 그런 사이였다니. 왜 헤어지셨어요? 제가 병에 걸렸다는 걸 안 순간 돌아서더라고요. 사랑이 아니라 조건을 보고 있었던 거죠. 민도혁의 목소리에 상처가 묻어 있었어요. 그래서 저와의 관계도 믿지 못하시는 거예요? 아니요, 그런 건 아니에요. 하지만, 세진 씨 말이 맞아요. 당신은 처음에 돈 때문에 온 거잖아요.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건 처음에는 그랬지만 지금은 어떤가요? 민도혁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에는 간절함과 두려움이 동시에 담겨 있었어요. 지금은 정말 당신이 걱정돼요. 돈과는 상관없이요. 정말인가요? 네, 정말이에요. 하지만 민도혁의 표정은 여전히 어두웠어요. 소영 씨, 혹시 제가 죽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네. 만약 기적적으로 제가 살아남는다면 그래도 제 곁에 있어 주실 건가요? 예상치 못한 질문이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민도혁이 죽는다는 걸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당연하죠. 당신이 건강해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돈도 못 받는데요.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요. 하지만 민도혁은 여전히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장세진의 말이 그의 마음에 깊이 박힌 것 같았어요. 그날 밤 저는 잠들 수가 없었습니다. 장세진이라는 여자의 등장으로 모든 게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이 사람이 나를 의심하고 있어. 어떻게 해야 내 진심을 보여줄 수 있을까? 한편으로는 무서웠어요. 장세진이라는 여자가 앞으로 어떤 일을 벌일지 모르겠거든요. 저 여자 분명 다시 올 거야. 그리고 더 큰 문제를 일으킬 것 같은데. 창밖을 보며 불안한 마음을 달래려 했지만 계속해서 장세진의 차가운 눈빛이 떠올랐어요. 우리의 평온한 시간은 이제 끝난 걸까요? 이제 막 싹튼 사랑이 다시 흔들리는 건 아닐까요? 무슨 일이 있어도 내 진심을 보여주겠어. 저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아직 포기하기엔 너무 이른 것 같았거든요. 그날 밤 11시 검은색 승용차에 강제로 끌려 들어가는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장세진이 정말로 무서운 여자라는 걸요. 장세진의 방문 이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민도혁은 여전히 저를 의심하는 눈빛으로 바라봤고 저는 그 시선이 너무 괴로웠어요. 오늘 컨디션은 어떠세요? 괜찮습니다. 예전처럼 따뜻한 대답이 아니라 차가운 공식적인 대답이었어요. 마치 처음 만났을 때로 돌아간 것 같았죠. 어떻게 하면 내 진심을 보여줄 수 있을까? 그런데 그날 오후 더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회장님, 큰일입니다. 강 비서가 황급히 달려왔어요. 무슨 일입니까? 장세진 씨가 언론에 제보를 했습니다. 뭐라고요? 민도혁의 얼굴이 하얘졌어요. 회장님의 병과 계약 결혼에 대한 내용이 내일 아침 신문에 실린다고 합니다. 세상에, 그럴 수가.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이 일이 세상에 알려지면 어떻게 될까요? 당장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이미 늦었습니다. 내일 아침이면 민도혁이 주저앉았습니다.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하고 있었어요. 민도혁 씨, 괜찮으세요? 제가 다가가자 민도혁이 저를 밀어냈습니다. 이것도 당신 계획이었나요? 네. 무슨 말씀이세요? 세진 씨가 어떻게 우리 계약 내용을 자세히 알고 있었을까요? 당신이 말한 거 아니에요? 충격적인 말이었습니다. 제가 왜 그런 일을, 저도 피해자라고요. 정말 그런가요? 혹시 더 많은 돈을 위해서, 그만해요. 저도 모르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제가 지금까지 얼마나 진심이라고요? 돈 때문에 시작한 일인데? 처음에는 그랬지만 지금은 달라요. 정말 당신이 걱정돼서. 그럼 증명해 보세요. 뭘 증명하라는 거예요? 계약을 파기하세요. 지금 당장. 민도혁의 눈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만약 당신이 정말 저를 사랑한다면 돈 따위는 포기할 수 있겠죠?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계약을 파기한다는 건 아버지의 수술비를 포기한다는 뜻이었어요. 그건 역시 그렇군요. 민도혁이 실망한 듯 고개를 돌렸습니다.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아버지 수술이 결국 돈이죠. 민도혁 씨. 하지만 그는 더 이상 제 말을 듣지 않았어요. 서재로 들어가며 문을 쾅 닫아버렸죠. 이런, 어떻게 이렇게 됐지? 그날 밤은 정말 길었습니다. 뒤척이며 잠을 이루지 못하다가 새벽 4시쯤 되어서야 깜빡 잠이 들었어요.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 집 앞이 완전히 아수라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기자들이 몰려와서 카메라를 들이대고 플래시가 번쩍번쩍 터지고 있었어요. 김소영 씨, 정말로 5억 원을 받고 패를 기증하기로 했나요? 사랑해서 결혼한 게 아니라 계약 결혼이라는 게 사실인가요? 민도혁 회장의 상태가 어떤가요? 질문들이 쏟아져 나왔지만 저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어요. 김영순 씨가 급하게 저를 안으로 끌고 들어갔습니다. 어쩌면 좋아요, 부인. 새벽부터 기자들이 몰려와서. 민도혁 씨는 어디 계세요? 서재에서 나오지 않으셨어요. 아무것도 드시지 않고. 이러면 안 되는데. 서재 문을 노크했지만 대답이 없었어요. 민도혁 씨, 저예요. 문 열어주세요. 가세요. 이 일을 함께 해결해야 해요. 혼자서는, 혼자 하겠습니다. 당신은 이제 집으로 돌아가세요. 뭐라고요? 계약을 파기합니다. 돈은 이미 받으신 분량만 가져가세요. 충격이었습니다. 민도혁 씨, 문 열어주세요. 얘기를 해요. 더 이상 할 말 없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여보세요? 김소영 씨죠? 장세진입니다.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뭘 원하세요? 만나서 얘기했으면 좋겠는데요. 도혁이를 위해서라도. 무슨 소리예요?
지금 상황이 어떤지 아시죠? 이대로 가면 도혁이만 더 힘들어져요. 장세진의 목소리에 가짜 걱정이 묻어 있었어요. 당신이 이렇게 만든 거잖아요. 저는 현실을 알려준 것 뿐이에요. 어쨌든 만나요. 오늘 저녁 7시 한강공원 반포지구 주차장. 가지 않겠어요. 도혁이가 죽어도 상관없다면야. 그런데 아시죠? 지금 스트레스로 상태가 급격히 악화되고 있다는 거 말이에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정말로 민도혁의 얼굴이 어제보다 더 창백해 보였거든요. 뭘 원하는 거예요? 직접 만나서 얘기하죠. 전화가 끊겼습니다. 하루 종일 민도혁은 서재에서 나오지 않았어요. 식사도 거르고 약도 제때 먹지 않았죠. 이러면 정말 위험해. 저녁 7시가 되었습니다. 한강공원으로 가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했지만 민도혁이 걱정되어서 결국 나갔어요. 약속 장소에 도착하니 장세진이 이미 와 있었습니다. 검은색 승용차에 기대어 서 있는 모습이 왠지 무서웠어요. 왔네요. 뭘 원하는 거예요? 간단해요. 도혁이 곁을 떠나세요. 싫어요. 그럼 도혁이가 죽어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무슨 소리예요? 지금 상태로는 수술도 못 받아요. 스트레스 때문에 몸이 망가지고 있거든요. 장세진이 차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당신만 사라지면 모든 게 해결돼요. 언론도 조용해지고 도혁이도 안정을 찾을 거예요. 거짓말이에요. 당신이 이 모든 걸.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뒤에서 두 명의 남자가 나타나더니 저를 붙잡았어요. 뭐 하는 거예요? 놓으세요. 미안해요. 하지만 이게 모두를 위한 일이에요. 장세진이 신호를 보내자 남자들이 저를 강제로 차에 태웠습니다. 도와주세요. 누군가 도와주세요.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차는 빠르게 달리기 시작했고 한강공원은 멀어져 갔어요. 이럴 수가. 차는 서울 외곽의 어떤 창고 같은 곳에 도착했습니다. 을씨년스럽고 인적이 드문 곳이었어요. 여기서 당분간 조용히 있어요. 미쳤어요? 이런 짓을 해서 뭘 얻으려고. 도혁이를 얻을 거예요. 장세진의 눈에 광기가 스쳐갔습니다. 도혁이는 제 것이에요. 어릴 때부터 제가 노려왔던 사람이라고요. 사랑해서가 아니라 돈 때문이잖아요. 그게 뭐가 나빠요? 사랑 따위로는 살 수 없어요. 현실적으로 생각해야죠. 장세진이 차갑게 웃었습니다. 당신이 사라지면 도혁이는 절망하겠죠. 그럴 때 제가 나타나서 위로해 주는 거예요. 당신 정말 미쳤어요. 미쳤다고요? 전 현실주의자예요. 장세진이 창고 문을 닫으며 말했습니다. 며칠만 기다려요. 곧 모든 게 정리될 테니까. 그렇게 저는 캄캄한 창고에 혼자 갇히게 되었습니다. 민도혁? 나 때문에 더 아프면 어떡하지? 시간이 흐를수록 불안했어요. 민도혁이 제가 사라진 걸 알면 얼마나 충격을 받을까요? 아니면 혹시 저를 의심하고 있으니까 오히려 다행이라고 생각할까요? 안 돼. 포기하면 안 돼. 휴대폰을 확인했지만 신호가 잡히지 않았어요. 창고 벽은 두껍고 단단해서 부술 수도 없었죠.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민도혁을 구해야 했으니까요. 장세진의 손에 넘어가게 둘 수는 없었어요. 반드시 나가겠어. 그리고 진실을 밝혀내겠어. 그 순간 작은 희망이 보였습니다. 창고 한쪽 벽 아래에 작은 틈이 있는 걸 발견한 거예요. 좁지만 빠져나갈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옷이 찢어지고 손이 까져도 상관없었습니다. 민도혁을 구하는 게 우선이었으니까요. 그날 밤 창고 바닥에 쓰러져 있으면서 깨달았습니다. 절망이란 이런 것이구나. 하지만 동시에 알았어요. 진짜 사랑이란 이런 순간에도 포기하지 않는 것이라는 거요.
창고 벽 아래 틈으로 빠져나가려고 몇 시간을 시도했지만 생각보다 쉽지 않았어요. 손은 피투성이가 되었고 옷은 너덜너덜해졌죠. 조금만 더, 조금만 더. 그런데 마침내 틈이 조금씩 넓어지는 게 느껴졌어요. 시멘트가 오래되어서 부서지기 시작한 거였죠. 한편 집에서는 민도역이 제가 사라진 걸 알고 큰 충격을 받았다고 했어요. 나중에 김영순 씨를 통해 들은 얘기입니다. 부인이 안 보여요. 김영순 씨가 다급하게 서재로 뛰어갔습니다. 뭐라고요? 어젯밤부터 방에 안 계세요. 침대도 쓰지 않으신 것 같고. 그제야 민도역이 서재 문을 열고 나왔어요. 얼굴은 더욱 창백해져 있었고 눈에는 핏발이 서 있었죠. 집안을 다 찾아봤나요? 네, 어디에도 안 계세요. 혹시 그때 민도역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장세진이었어요. 도여가 안 좋은 소식이야. 무슨 소리입니까? 내 부인 말이야. 없어졌더라. 뭐라고요? 아무래도 언론에 알려진 게 부담스러웠나 봐. 돈만 챙겨서 사라진 것 같은데? 민도역의 손이 떨렸어요. 거짓말이에요. 소영이가 그럴 사람이 아니야. 아직도 그 애를 믿고 있구나? 도여가 현실을 봐. 그 애는 처음부터 돈이 목적이었어. 입 닥치세요. 화낼 일이 아니야. 오히려 잘 된 거라고. 이제 정신 차리고 제대로 된 사람과. 민도역이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하지만 장세진의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죠. 정말 소영이가 떠난 건가? 한편 저는 새벽 5시가 되어서야 겨우 틈을 통해 빠져나올 수 있었어요. 온몸이 상처투성이었지만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았어요. 민도역에게 빨리 가야 해. 하지만 문제가 있었어요. 여기가 어디인지 모르겠고 휴대폰도 창고 안에서 망가져 버렸거든요. 다행히 멀리서 트럭 한 대가 오는 게 보였어요. 손을 흔들어서 간신히 세웠죠. 아가씨, 괜찮아요? 왜 이렇게... 죄송해요. 급한 일이 있어서 서울로 좀 태워주실 수 있나요? 물론이죠. 타세요. 친절한 트럭 기사님 덕분에 서울로 올 수 있었어요. 하지만 집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오후 2시였죠. 집 앞에는 여전히 기자들이 몰려 있었어요. 상처투성이인 제 모습을 보고 더욱 흥분했죠. 김소영 씨, 어디 갔다 오신 거예요? 그 상처는 뭡니까? 정말로 도망가려던 게 아니에요? 질문들을 무시하고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김영순 씨가 제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부인, 어디 가셨던 거예요? 회장님이 얼마나 걱정하셨는지. 민도혁 씨는 어디 계세요? 서재에. 그런데 부인, 그 상처들은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서재로 뛰어갔습니다. 문을 두드렸지만 대답이 없었어요. 민도혁 씨, 저예요. 돌아왔어요. 한참 후에 문이 열렸습니다. 민도혁의 모습을 본 순간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하루 만에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거든요. 얼굴은 더욱 야위었고 눈은 푹 꺼져 있었어요. 어디 갔다 온 거예요? 목소리도 기력이 없었어요. 장세진이 저를 납치했어요. 뭐라고요? 민도혁의 눈에 놀라움이 번쩍였어요. 어젯밤에 만나자고 해서 나갔더니 강제로 창고에 가둔 거예요. 그럼 이 상처들은 탈출하면서 생긴 거예요. 민도혁이 제 손을 조심스럽게 들어 올렸습니다. 피가 마르면서 딱지가 앉은 상처들이 생생했어요. 소영 씨, 미안해요. 뭐요? 의심해서, 당신을 의심했어요. 민도혁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괜찮아요. 상황이 그럴 만했으니까. 아니에요. 당신을 믿어야 했는데. 그런데 그때 민도혁이 갑자기 기침을 하기 시작했어요.
심한 기침이었고 숨도 제대로 쉬지 못했죠. 민도혁 씨, 괜찮으세요? 괜찮아요. 하지만 전혀 괜찮아 보이지 않았어요.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고 손이 덜덜 떨렸어요. 병원에 가야 해요. 아니에요. 괜찮다고. 그런데 민도혁이 갑자기 쓰러졌어요. 민도혁 씨, 민도혁 씨, 의식을 잃은 거였어요. 얼굴을 만져보니 열이 엄청났죠. 안 돼. 이럴 수가. 119에 신고하고 병원으로 급히 이송했어요. 응급실에서 기다리는 시간이 영원처럼 느껴졌죠. 보호자이십니까? 의사 선생님이 나와서 말씀하셨어요. 네, 아내입니다. 환자 상태가 많이 악화되었습니다. 스트레스와 피로로 인해 폐 기능이 급격히 떨어진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지금 상태로는 이식 수술이 불가능합니다. 컨디션을 회복시켜야 해요. 얼마나 걸릴까요? 글쎄요. 환자의 의지에 달려 있습니다. 지금은 살 의욕을 많이 잃은 상태거든요. 살 의욕을 잃었다는 말이 가슴에 박혔어요. 내 때문이야. 내가 의심받으면서 이렇게 된 거야. 그날 밤 중환자실에서 잠들어 있는 민도혁을 바라보며 눈물이 나왔어요. 미안해요. 내 때문에 이렇게 되었어요. 정말 미안해요. 그런데 그때 뒤에서 누군가 박수치는 소리가 들렸어요. 돌아보니 장세진이 서 있었어요. 감동적이네요. 당신, 어떻게 여기까지? 병원은 공공장소잖아요. 장세진이 비웃었어요. 어때요? 이제 포기할 때가 되지 않았나요? 뭐요? 도혁이는 이제 끝이에요. 이 상태로는 수술도 못 받죠. 그건 회복될 거예요. 꿈 같은 소리 하지 마세요. 현실을 보라고요. 장세진이 창가로 다가왔어요. 당신이 포기하고 떠나면 모든 게 해결돼요. 언론도 조용해지고 도혁이도 평안해질 거예요.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지금 도혁이 상태가 어떤지 보세요. 당신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정말로 제 때문에 민도혁이 이렇게 된 걸까요? 생각해 보세요. 당신이 진짜 도혁이를 사랑한다면 그를 위해 떠나는 게 맞지 않을까요? 장세진의 말에 흔들리는 제 마음을 스스로도 느낄 수 있었어요. 정말 내가 떠나는 게 맞을까? 하지만 그때 민도혁이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소영, 소영아. 잠결에 제 이름을 부르고 있는 거였어요. 미안해. 의심해서 미안해.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도 저를 놓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걸요. 안 떠나요. 장세진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어요. 절대 떠나지 않을 거예요. 끝까지 함께 있을 거예요. 후회할 텐데요. 후회해도 상관없어요. 이게 진짜 사랑이니까요. 장세진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그럼 어떻게 될지 두고 보죠. 차가운 미소를 남기고 장세진이 사라졌어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어요. 아무리 힘들어도 민도혁 곁을 지킬 거였거든요. 끝까지, 끝까지 함께 할 거야. 그날 밤 민도혁의 손을 잡고 밤을 새웠습니다. 가장 어둡고 절망적인 밤이었지만 동시에 제 마음이 가장 확고해진 밤이기도 했어요. 그날 강 비서가 들고 온 USB 하나가 모든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회장님, 장세진의 진짜 정체를 알았습니다. 그 한마디로 모든 진실이 시작되었어요. 민도혁이 병원에 입원한 지 사흘이 지났습니다. 상태는 조금씩 나아지고 있었지만 여전히 수술을 받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했어요. 저는 하루 종일 병실에서 그를 돌봤습니다. 간호학과에서 배운 모든 지식을 총동원해서 최선을 다했어요. 소영 씨, 고마워요. 뭐려?
당연한 일인걸요. 당연하지 않아요. 이 모든 일이 다 제 때문인데. 그런 말하지 마세요. 우리 함께 이겨내요. 민도혁이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예전보다 많이 야위었지만 그 따뜻함은 여전했어요. 그런데 그날 오후 강 비서가 급하게 병실로 뛰어왔습니다. 회장님, 큰일입니다. 무슨 일입니까? 장세진에 대해서요. 중요한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강 비서의 얼굴이 창백했어요. 뭔가요? 이걸 보세요. 강 비서가 노트북을 꺼내서 USB를 꽂았습니다. 화면에는 여러 문서들이 나타났어요. 장세진이 지난 3년간 회사 기밀을 경쟁업체에 팔아온 증거입니다. 뭐라고요? 민도혁이 벌떡 일어났어요. 그뿐만 아니라 회장님의 병에 대한 정보도 이미 오래전부터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화면에는 충격적인 내용들이 담겨 있었어요. 장세진이 민도혁의 의료 기록을 불법으로 열람한 기록, 경쟁업체와의 거래 내역, 그리고 이건 제가 아프기 전부터 세진 씨가 저를 감시했다는 뜻인가요? 네. 더 놀라운 건 부인과의 만남도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저도 놀라서 물었어요. 장세진이 부인의 집안 상황을 미리 조사해서 회장님께 추천한 겁니다. 머리가 하얘졌어요. 그럼 처음부터 다 계획된 일이었다는 거예요? 그런 것 같습니다. 자신이 직접 나설 수 없으니 부인을 이용해서 회장님을 조종하려던 것 같아요. 그렇다면 소영 씨는 피해자였던 거네요. 민도혁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에는 미안함과 안타까움이 가득했어요. 하지만 결정적인 증거가 더 있습니다. 강 비서가 또 다른 파일을 열었습니다. 장세진이 언론에 제보한 건 사실 회장님을 궁지에 몰아넣어서 자신에게 의존하게 만들려던 계획이었습니다. 그리고 부인을 납치한 것도 모두 계획된 일이었고요. 화면에는 장세진이 부하들과 주고받은 메시지들이 나와 있었어요. 소영을 며칠 동안 격리시켜라. 도혁이 절망에 빠지면 그때 내가 나타날 것이다. 모든 걸 잃은 도혁이 내게 매달리게 만들어라. 이 여자, 정말로. 민도혁이 분노에 떨었어요. 더 있습니다. 장세진이 해외 계좌에 숨겨둔 돈의 출처를 추적해 봤더니 대부분이 우리 회사에서 빼돌린 것들이었습니다. 얼마나 되나요? 약 50억 정도. 그리고 이 모든 일의 배후에 경쟁업체가 있습니다. 강 비서가 마지막 파일을 보여줬어요. 장세진은 단순히 개인적인 감정으로 행동한 게 아니라 대성그룹을 무너뜨리려는 거대한 음모의 일환이었습니다.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순간이었어요. 그럼 지금까지 우리가 장세진의 계획대로 놀아났다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제 모든 증거가 있으니 그때 병실 문이 열리면서 장세진이 들어왔어요. 꽃다발을 들고 환한 미소를 지으며 말이죠. 도혁아, 문병 왔어. 하지만 우리 모두가 그녀를 차갑게 바라보자 장세진의 표정이 변했어요. 왜 그런 눈으로 봐? 세진 씨. 아니, 장세진. 민도혁이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비록 몸은 아팠지만 그 눈빛은 예전의 카리스마를 되찾고 있었어요. 모든 걸 알고 있습니다. 뭘 안다는 거야? 3년간 회사 기밀을 팔아온 것, 경쟁업체와 손잡고 우리 회사를 무너뜨리려던 것, 그리고 소영 씨를 납치한 것까지. 장세진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증거도 없으면서 무슨 증거요? 강 비서가 USB를 흔들어 보였습니다. 여기 다 있는데요? 장세진이 당황하기 시작했어요. 그건 조작된 거야. 조작이라고요? 제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럼 당신이 저를 납치한 것도 조작인가요? 납치? 뭔 소리야?
당신이 도망간 거잖아. 거짓말하지 마세요. 제가 다 기억하고 있어요. 민도혁이 장세진에게 다가갔습니다. 왜 그랬나요? 왜 이런 짓을? 왜긴 왜야? 당신이 내 것이었는데. 장세진이 마침내 본색을 드러냈어요. 어릴 때부터 당신을 좋아했어. 당신 옆에 있기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지 알아? 하지만 사랑이 아니라 조건을 본 거잖아요. 조건이면 어때? 사랑 따위로는 살 수 없어. 그래서 이런 짓을 한 거예요? 이 모든 게 다 당신을 위한 거였어. 이해 같은 거랑 있으면 뭐가 좋아? 장세진이 저를 손가락질했어요. 가난한 집딸이 돈 때문에 온 주제에. 그 순간 민도혁이 화를 냈어요. 그만하십시오. 소영 씨는 당신과 달라요. 진짜 쟤를 걱정해주는 사람이에요. 진짜 사랑이 뭔지도 모르는 당신과는 다르다고요. 장세진이 비웃었어요. 진짜 사랑? 그 애가 당신이 가난하면 옆에 있을 것 같아? 네. 제가 큰 소리로 대답했어요. 있을 거예요. 돈이 있든 없든 건강하든 아프든 상관없어요. 거짓말. 거짓말이 아니에요. 진짜 사랑이란 조건이 없는 거거든요. 그때 강비서가 휴대폰을 들고 왔어요. 회장님, 경찰이 도착했습니다. 경찰? 장세진이 당황했어요. 모든 증거를 제출했습니다. 횡령, 기업기밀 유출, 납치. 다 처벌받을 일들이죠. 이럴 수가. 장세진이 뒤로 물러섰어요. 도혁아,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기회를 줘. 내가 잘못했어. 늦었습니다. 민도혁이 차갑게 말했어요. 진짜 사랑이 뭔지 배워야 할 때가 온 것 같네요. 경찰이 들어와서 장세진을 체포했어요. 그녀는 끝까지 소리를 질렀지만 이미 모든 게 끝났어요. 이렇게 될 줄 알았으면 차라리. 장세진의 마지막 말이 병실에 메아리 쳤습니다. 모든 소동이 끝나고 조용해진 병실에서 민도혁이 제 손을 잡았어요. 소영 씨, 정말 미안해요. 왜요? 의심해서, 당신을 믿지 못해서. 괜찮아요. 이제 모든 게 해결됐잖아요. 정말, 정말로 저와 함께 있어 주실 거예요? 당연하죠.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이제 정말 새로 시작할 수 있겠네요. 창밖으로는 석양이 지고 있었어요. 긴 악몽이 끝나고 새로운 희망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죠. 1년 후 하얀 웨딩드레스를 입고 바이올린 선율에 맞춰 걸어가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행복이란 바로 이런 것이구나. 장세진의 체포 이후 모든 것이 빠르게 좋은 방향으로 바뀌었습니다. 우선 언론에서 진실이 보도되면서 저희를 향한 시선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계약 결혼이 아니라 사랑으로 맺어진 부부라는 진실이 알려진 거죠. 무엇보다 중요한 건 민도혁의 건강이 눈에 띄게 회복되기 시작했다는 것이었어요. 오늘 검사 결과가 어떻게 나왔나요? 담당 의사 선생님께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정말 놀라운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심리적 안정이 몸의 회복에 이렇게 큰 영향을 미치는지 새삼 느끼네요. 그럼 수술이 가능한가요? 네, 다음 주부터 수술 준비에 들어가도 될 것 같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드디어, 정말 드디어 희망이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있었어요. 수술이 성공하려면 여전히 폐 기증이 필요했거든요. 이제는 진짜 사랑으로 맺어진 사이가 되었는데 헤어져야 한다는 현실이 더욱 아팠죠. 그날 밤 집 정원을 함께 산책하며 민도혁이 말했어요. 소영 씨, 수술 말인데요. 네, 들었어요. 다행이에요. 하지만 이제는 하고 싶지 않아요. 네, 왜요? 당신을 잃고 살아봐야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민도혁이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차라리 이대로 당신과 함께 있는 시간이 더 소중해요. 그런 말하지 마세요. 꼭 건강해지셔야 해요. 당신 없는 건강이 무슨 소용이에요? 그 순간 제 마음도 복잡해졌어요. 민도혁을 살리고 싶은 마음과 그와 함께 살고 싶은 마음이 충돌했거든요. 그런데 다음 날 의외의 소식이 들려왔어요. 회장님, 기증자가 나타났습니다. 강 비서가 급하게 달려와서 말했어요. 뭐라고요? 뇌사 상태에 기증자가 있다고 합니다. 조직 적합성도 완벽하다고요. 저는 꿈을 꾸는 것 같았어요. 정말인가요? 네. 오늘 밤 수술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민도혁과 저는 서로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어요. 기적 같은 일이었거든요. 수술은 12시간이나 걸렸습니다. 저는 수술실 밖에서 하나님께, 부처님께, 모든 신께 간절히 기도했어요. 제발, 제발 성공하게 해주세요. 가족들도 모두 와서 함께 기다려 주었어요. 어머니, 아버지, 그리고 동생까지. 소영아, 괜찮을 거야. 아버지께서 제 어깨를 두드려 주셨어요. 아버지도 수술을 무사히 마치고 많이 건강해지셨거든요. 네, 아빠. 꼭 잘 될 거예요. 드디어 수술실 불이 꺼졌습니다. 집도이가 나오는 모습을 보는 순간 심장이 멎을 것 같았어요. 수술이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정말인가요? 네, 새 폐가 잘 정착했고 앞으로 회복만 잘 되면 완전히 건강해질 수 있을 겁니다. 그 순간 세상 모든 것이 축복처럼 느껴졌어요. 3개월 후 민도혁은 완전히 건강한 모습으로 퇴원했습니다. 이제 정말로 새로 시작할 수 있겠네요. 퇴원하는 길에 민도혁이 말했어요. 네, 정말 기적 같아요. 소영 씨 덕분이에요. 당신이 없었다면 우리 함께 이뤄낸 기적이에요. 집에 도착하니 깜짝 놀랄 일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정원 한가운데 커다란 현수막이 걸려 있었거든요. 소영 씨, 정식으로 결혼해 주세요. 네. 이게 뭐예요? 민도혁이 무릎을 꿇고 반지를 꺼냈어요. 김소영 씨, 저와 진짜 결혼해 주세요. 계약이 아닌 진짜 사랑으로. 민도혁 씨, 처음엔 계약으로 시작했지만 이제는 진심이에요. 평생 당신만을 사랑하겠습니다. 네, 네. 저도 모르게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이번엔 기쁨의 눈물이었죠. 6개월 후, 하얀 웨딩드레스를 입고 버질로드를 걸어가는 순간 정말로 꿈만 같았어요. 예식장에는 가족, 친구들, 그리고 병원에서 만난 모든 분들이 와주셨어요. 심지어 저희 이야기를 보도했던 기자분들도 축하하러 와주셨죠. 신부 김소영, 신랑 민도혁, 평생 서로 사랑하고 아껴주실 것을 약속하십니까? 네. 우리는 목소리를 모아 대답했어요. 이번엔 정말로 진심으로 한 대답이었어요. 1년 후, 여보, 이 서류 좀 봐주세요. 민도혁이 서류 뭉치를 들고 왔어요. 뭐예요? 대성생명나눔센터 설립 승인서요. 드디어 나왔구나. 저희는 결혼 후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어서 장기 기증을 돕는 센터를 만들기로 했었거든요. 우리가 받은 이 기적을 다른 사람들과도 나누고 싶어요. 좋은 생각이에요. 생명을 나눈다는 게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우리가 제일 잘 아니까요. 센터는 생각보다 빨리 자리를 잡았어요. 저는 정식 간호사 자격증을 취득해서 센터에서 일했고, 민도혁은 사업가로서의 경험을 살려 운영을 담당했어요. 오늘 또 한 분이 기증 의사를 밝혀주셨어요. 정말요? 그럼 대기자 명단에 있는 분이. 네, 희망이 생겼어요. 이런 일을 할 때마다 보람을 느꼈어요. 우리가 받은 기적을 다른 사람들도 경험할 수 있도록 돕는 일이었거든요. 2년 후,
여보, 큰 소식이 있어요. 제가 들뜬 목소리로 말했어요. 무슨 소식인데요? 우리 아기가 생겼어요. 민도혁의 얼굴이 환해졌어요. 정말요? 정말인가요? 네. 의사 선생님이 확인해 주셨어요. 민도혁이 저를 들어 올리며 빙글빙글 돌렸어요. 조심해요. 이제는 조심해야 한다고요. 아, 맞다. 죄송해요. 우리는 손을 맞잡고 웃었어요. 완벽한 행복이었어요. 현재, 지금 이 순간 저는 3살 된 딸 민지와 함께 센터에서 일하고 있어요. 민도혁은 완전히 건강해져서 회사도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고요. 엄마, 아빠 언제 와요? 조금 있으면 올 거야. 민지야, 엄마가 하는 일이 뭔지 알아? 응, 아픈 사람들 도와주는 거. 맞아. 그리고 사람들이 서로 도우면서 살 수 있게 해주는 거야. 나도 커서 엄마처럼 할 거야. 민지의 맑은 목소리를 들으며 웃음이 나왔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센터 간판이 햇살에 반짝이고 있었어요. 대성생명 나눔센터 마이너스 사랑으로 나누는 생명의 기적. 처음에는 죽음과의 계약으로 시작되었던 우리 이야기가 이제는 생명을 나누는 희망의 이야기가 되었어요. 여보, 민도혁이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여전히 건강하고 활기찬 모습이었죠. 아빠, 민지가 달려가서 민도혁의 품에 안겼어요. 우리 공주, 오늘 하루는 어땠어? 좋았어요. 엄마랑 많은 사람들 도왔어요. 그래, 우리 민지가 대단하네. 저는 이 광경을 보며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정말로 모든 것이 완벽했거든요. 여보, 오늘 또 좋은 소식이 있어요. 민도혁이 말했어요. 뭔데요? 우리 센터 모델로 한 생명 나눔 프로그램이 전국으로 확산된대요. 정말요? 네. 우리가 시작한 일이 점점 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있어요. 그 순간 모든 것이 하나로 연결되는 느낌이었어요. 처음에는 절망적인 상황에서 시작된 우리 이야기가 이제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이야기가 된 거예요. 밤이 되어 집에 돌아와서 세 가족이 함께 저녁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민지야, 엄마 아빠가 어떻게 만났는지 알고 싶어? 응. 아주 슬픈 상황에서 만났는데 서로 도우면서 행복해진 거야. 어떻게요? 진짜 사랑은 조건이 없다는 걸 배웠거든. 그리고 서로를 위해 희생할 수 있는 마음이 얼마나 소중한지도. 민지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나도 그런 사랑 할 거예요. 그래, 우리 민지. 언제나 사랑이 가장 중요한 거야. 그날 밤 민지를 재우고 나서 민도혁과 둘이서 정원을 산책했어요. 처음 만났을 때 함께 걸었던 그 길이었어요. 여보, 후회하지 않아요? 이 모든 일들. 후회요? 전혀요. 당신을 만난 게 제 인생 최고의 행운이에요. 저도요. 처음엔 계약이었지만, 이제는 진짜 사랑이죠. 우리는 손을 맞잡고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앞으로도 지금처럼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당연하죠. 우리 그동안 충분히 힘든 일을 겪었으니까 이제는 행복할 자격이 있어요. 맞아요. 그리고 우리의 행복을 다른 사람들과도 나누면서 살아요. 좋은 생각이에요. 그렇게 우리는 새로운 내일을 꿈꾸며 집으로 들어갔어요. 계약으로 시작된 사랑이 진짜 사랑이 되었고, 절망이 희망이 되었으며, 죽음과의 약속이 생명을 나누는 축복이 되었어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진정한 사랑의 힘 때문이었습니다. 5년이 지난 지금 대성생명나눔센터는 전국 20개 지점을 운영하는 대표적인 기관이 되었습니다. 저와 민도혁은 여전히 서로를 사랑하며 민지도 건강하고 밝게 자라고 있어요. 그리고 얼마 전에는 둘째도 태어났답니다. 가끔 사람들이 물어요.
계약으로 시작된 결혼이 어떻게 이렇게 행복할 수 있냐고요. 그때마다 저는 이렇게 대답해요. 진정한 사랑은 어떻게 시작되는지가 아니라 어떻게 키워나가는지가 중요한 것 같아요. 서로를 위해 희생할 수 있는 마음, 힘들 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함께하려는 의지, 그리고 받은 사랑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려는 마음. 이런 것들이 진짜 사랑을 만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요. 우리의 이야기는 계약으로 시작되었지만 진정한 사랑으로 완성되었어요. 그리고 그 사랑은 이제 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기적을 선사하고 있답니다.